오늘 오후 1시 49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벽으로 빠르게 옮겨 붙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대상에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와 배우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와 법조인의 아들도 포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사팀의 규모도 늘릴 계획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을 연기한 배우 이성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트럭 한 대에서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방음터널 천장까지 옮겨 붙었고 방음터널 자체가 연료통이 되면서 긴 터널 전체에 불길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방음벽 유리 등이 폭탄처럼 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문제는 방음터널 화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고는 커졌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가 오늘 사고 현장 전해드립니다. 멀리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도로가에 불붙은 트럭이 보입니다. 뜨거워. 지나는 차량 운전자가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강한 불길입니다. 오후 1시 50분쯤 이때만 해도 차량들은 양방향 도로를 오갑니다. 점점 커진 불은 방음 천장으로 옮겨 붙고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천장에 붙은 불은 덩어리가 되어 도로로 쏟아집니다. 녹아내린 방음벽 유리는 연료가 됐고 불길은 바닥에서 솟구칩니다. 터널 안 전체가 오르내리는 불기둥으로 가득 차고 강한 화염에 소방관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수백 미터 밖 주택가에서도 화염과 연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여기서 뜨거워. 여기서 뜨거워. 천장을 뚫고 나가 치솟은 불에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이 연기는 수킬로미터 바깥에서도 목격됩니다. 유리 방음막이 화염에 터져나가면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터지는 소리 봐.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난 불은 2시간 30분 뒤인 오후 4시 10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면서 도로에 고립됐던 차량은 모두 44대였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한 200m 정도 같이 걷고 다치고 뛰면서 그 작업용 사다리가 다행히 창문 옆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5명,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26명입니다. 불이 꺼진 뒤 방음터널은 골조만 남았고 시커먼 자동차와 회색재가 가득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사고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박 기자, 사고가 난 뒤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불은 다 꺼졌죠. 지금 박 기자 뒤로도 터널이 완전 검게 탄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화면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 현장엔 타다 남은 분진과 연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떠다니고 미세한 소화 분말액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불이 시작된 게 오늘 오후 1시 50분쯤이었고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오후 4시 10분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등 뒤로는 터널이 완전히 새까맣게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캐한 연기 냄새와 화학 약품 냄새가 이곳 현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난 원인이 구체적으로 혹시 나왔습니까? 네,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불이 시작된 건 짐을 싣고 갔던 트럭에서였습니다. 충돌도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고를 키운 겁니다. 불이 붙은 뒤 번지는 데에는 5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순식간에 차량 44대가 고립됐고 이곳 터널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뛰어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네, 앞서 조금 전 영상을 보면 처음 트럭 한 대에 불이 붙었었는데 조금 후에 사망자가 5명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불이 빠르게 번지고 피해가 컸던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망자 5명은 처음 불이 난 트럭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에 타고 있었거나 이 차 밖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불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터널 구조상 불이 연기가 안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자는 대부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연기를 마셨습니다. 불길이 워낙 세서 소방관이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바람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불을 진압하는 데도 애를 먹었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방음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트럭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방음 터널을 다 태우고 큰 인명 피해도 냈습니다. 산속의 터널도 아닌데 왜 피해가 컸을까? 전문가들은 방음 터널이 불에 타긴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역시 그게 더 싸기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은 판내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다 타겠다. 소리가 지금 터지는 소리예요, 지금? 불이 꺼지고 남은 자리엔 뼈대만 남았습니다. 방음벽은 높은 열기로 녹아내리거나 터져 나갔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크게 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PCT들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하고 구조적으로 잘 견디는 놈이긴 맞지만 화재가 났을 때 불에 안 타는 재질은 아니거든요. 단단하고 투명해서 방음 터널에 주로 사용되지만 불에 타는 소재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좀 저렴하고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방음벽에서 소리를 흡수하는 이른바 흡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취약한 소재, 페트병에 쓰이는 폴리에스터라는 가연성 소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소재를 뭘 쓸지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질에 관련된 기준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고속도로 관계자는 사고 이후에야 방음벽에 가연성 소재를 썼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예, 방음터널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요.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 용인의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크게 번졌습니다. 오늘 사고와 판박이었습니다. 왜 이런 화재가 반복되고 또 막지 못하는지 최승훈 기자입니다. 깊은 새벽 도로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방음벽이 녹아내려 도로로 떨어집니다. 불길은 도로를 따라 크게 번집니다. 결국 방음벽 50m를 다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터널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 신대호수 사거리에서 난 화재입니다. 오늘 과천 사고와 판박입니다. 달리던 차량에 붙은 불이 방음벽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고 사례도 있었고 방음터널 화재의 위험성은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4년 전 보고서에서 밀폐된 공간의 특성으로 화염이 빨리 확산되고 온도도 급격히 상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독가스로 인명사고, 진압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음터널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한 안전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터널형 방음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들, 안전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야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돼도 최소한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 대상자 중에는 배우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아들도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대 배우도 연루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해당 배우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 드라마에도 나오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역 기피 대상자 중에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등 유력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속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명단이 나온 건데 현재까지 50명이 넘는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 씨가 병역 기피자들과 쓴 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자 메시지엔 뇌전증으로 병역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총장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병역기 피자 등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병무청과 함께 꾸려진 합동수사팀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으로 지금 보시는 건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은 이 씨가 가명을 쓰면서 생활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추가 범행 가능성,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인물 가운데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JTBC는 이형택이라는 가명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옷장에 숨기고 지난 8월엔 전 연인을 살해해 한강 하류에 유기한 피의자는 31살의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 회의 끝에 이기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본 겁니다. 4개월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상 공개 이후 추가 제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면서 메신저에 이형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탐문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가 전 연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는 오늘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직후 큰 비와 태풍이 있었던 데다 넉 달 넘게 시간이 지난 만큼 전 연인에 대한 살인은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희생자 2명의 소지품 말고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혹시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왔는데 피의자는 다른 여성과도 동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살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흔과 DNA 감식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살해한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명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혹시 다른 범행과 연루돼 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이기영은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이전에 다른 여성과도 동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여성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다행히 살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영의 행적과 진술에 의심스런 점이 많아 주변 인물들을 계속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기영이 평소에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에 DNA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확보한 현장 증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 세계 곳곳이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모두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서 격리하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제 정부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 있는데요. 이대로 내일 발표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입국은 사실상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발 입국자 모두가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격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격리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대로 정부가 받아들이면 입국 금지를 빼곤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입국 48시간 전 음성 확인서 제출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를 줄일 수가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부는 당초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내고 입국하면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걸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거센 확산세와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빗장을 다시 잠그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중국 빗장이 풀린다는 소식에 업계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늘리는 한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대로 강력한 방역 대책이 확정이 되면 중국 단체 관광객, 이른바 유커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커를 기다려온 관광업계에서도 대대적인 재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중국이 출입국 방역 조치를 푼다고 하자 중국 내에선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400% 늘었고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향하는 한국 항공편 검색량도 158%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중국행 노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주일에 9편 운행하는 중국 노선을 15편으로 아시아나도 10편에서 15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행사들도 단체 관광객을 맞을 준비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기간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가 컸다고 말합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단체를 내셔가지고 주문 한꺼번에 와서 많이들 주문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다 보니까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다만 강력한 방역 대책이 나오더라도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여행객에게 문부터 열었다가 확진자가 늘면 다시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한 뒤 여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큰 상황입니다. 여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나 중요한 거는 안전 문제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확진자 폭증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JTBC 공다소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윤영탁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내일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을 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시는 것처럼 짧고 강하게 바짝 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조치를 애매하게 하면 더 몇 달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또 변이는 나왔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강하게 조치를 한다는 일본도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PCR 검사를 하는 건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결과는 15분 만에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나오는데요. 그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또 검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변이 검사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와 함께 격리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본처럼 중국발 여객기가 들어오는 공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건 입국자들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탈리아도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에서 온 여객기 2대에 탑승한 승객들을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려 45%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때문에 EU 전체로 이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미 대만과 인도, 일본 등 도착 후 검사를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러면 중국은 당장 반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먼저 강하게 묶은 뒤에 상황을 봐서 푸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중국 측은 이런 저희 방역 조치에 대해서 우리 방역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외교적인 상황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내일 발표된 최종안에는 이보다 더 완화된 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예,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에 달하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늘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48일 만인데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불린 김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전 마지막 재판 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하고 도주를 도운 가족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의 도주는 48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기도 화성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앞서 열리지 못했던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올라가는 물가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오릅니다. 8년 만에 올렸고 서울시도 최소한의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다고 안 탈 수도 없고 특히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기본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요금을 올리는 건 8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 누적되는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입이 줄어든 데다 노후한 시설물 교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노약자 등 무료 승차 인원이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재정 지원 등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인상폭이 커진 만큼 고물가 속 시민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인상된 요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북한 무인기를 감시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 개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대에게 핵이 있더라도 주저해선 안 된다고 이틀째 거듭 강조하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포스코에 기금을 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40억 원인데 포스코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를 좀 돕자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안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지 왜 우리 기업이 배상하냐고 따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최근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재단의 역할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에 맞춰 재단은 이달 들어 포스코에 기금을 내달라고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재단이 요청한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덜어준다는 비판입니다. 피고 기업이 아닌데도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이 시작하는 게 맞냐? 없는 거죠. 없이 시작한다는 거. 예, 맞다라는 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누고 이 실장 네 아르나가 도시구리미타 회장님 막내 손자 아니다 무서워요 아이가 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 동안 남의 집 손주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지게 해주셨던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 배우 이성민 씨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0-30년은 젊어지셨네요. 할아버지로만 뵙다가. 네네네. 네, 젊어지니까 훨씬 낫습니까?
예. 제일 궁금한 것부터 곧바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십니까? 예? 어떤 점을 특히 좀 신경을 쓰셨을까요? 진양철 회장 연기하실 때? 아무래도 제 연령대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나이를 연기하는 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그 지점이 그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네.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신 부분이 있을까요? 소품이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그 어린 도준에게 너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씬은 네. 사실 대본에는 그렇게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는데 리허설 하면서 감독님하고 이 씬을 진양철이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페이크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씬을 진양철이 마치 어린 도준이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 이를 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무서웠거든요. 그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보신 장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감탄하면서 봤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슬픈 장면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양철 회장은 좀 저 영감탱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근데 네. 이제 저 장면을 기점으로 좀 짠하고 약간 우리 할아버지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성민 씨에게도 진양철 회장이 좀 그렇게 다가오던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되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사랑을 해요. 예. 특히나 진양철이라는 캐릭터는 많이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 캐릭터의 그 전사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진양철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조금은 저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진양철뿐만이 아니라 이성민 씨가 그동안 해왔던 배역들을 쭉 돌아보면 못된 역이어도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객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배우한테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네. 이성민 씨한테 약간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제일 많이 쓰신 단어가 보편적인 면을 나는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설득력, 배우가 가진 그런 설득력의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 설득력의 배우의 원천은 일단 글이라고 생각해요. 시나리오. 네. 그 시나리오에 쓰여진 캐릭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배우가 연기했을 때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그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에서 그 캐릭터의 설득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그런 연기,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네. 사투리 연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 덕도 좀 보신 게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고증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사투리 고증을. 아니요, 이번 작품은 거의 애드립이 없어요. 제 고향 친구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한 애드립이 아니냐고. 네. 그 정도로 완벽했어요. 촬영 중간에 감독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사투리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랬던 것 같고 작가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남편분이 네. 그 고증을 하셨다고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투리 중에서도
그 연령대 분들이 쓰시는 말들, 단어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도 감탄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투리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밥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초밥 드실 때. 배 안 부르그로? 예.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그렇죠. 부르그로 이렇게 말하는 예. 거 처음 들어봐서. 예. 안 부르그로. 안 부르그로. 잘 안 되실 겁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난 배우는 안 할 거다. 이 얘기는 그럼 왜 자꾸 하시는 건가요? 다시 태어나면요. 혹시 생각이 딴 거 좀 하고 바뀌셨나요? 싶어요. 딴 거 해보고 싶어요. 예. 배우는 해봤으니. 저는 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배우들이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 제 삶이 가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 다른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는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배우는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왔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일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모험들을 해보질 못했어요. 배우분들 중에 저 배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얼굴이 더 완성돼 간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성민 씨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막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아쉽거나 조바심이 나시던가요? 20대 때는 빨리 30대 중반이 되고 싶었었어요. 왜요? 그때쯤이면은 배우로서 그때는 연극할 때였는데 배우로서 뭔가 좀 남자다움 또 삶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정도 나이면은 배우로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완성이 된 나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한참 지났었고 지금은 제법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장년으로서 또 앞으로 다가올 노년으로서 어떤 배우가 될까,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면 사실은 뭔가 근사하게 포장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내내 느꼈고 저는 뵙는 동안 뭘 느꼈냐면 취해 있지 말라는 예전에 민생 대사 있죠. 딱 그 대사 같으신 분이다라는 걸 오늘 계속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꼭 이루래. 예. 이게 내년에. 네. 제가 연기한 건데 어떠셨어요? 네? 대사 따라한 건데. 알겠습니다. 대답 안 듣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 만났으면 좋겠고 3월에 이 말씀 꼭 드려야겠는데 조진웅 배우랑 저 대웹이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진웅 군과 한 번 더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어떨까 싶은데요. 성추행 피해자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의 말이 황당합니다. 왜 본인만 유별나게 그런 피해를 겪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했고 또 운명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인지 또 다른 가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검찰청 사안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무부가 국고보조금을 주고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터라 상담사에게 불안감을 호소하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한번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육을 이렇게 더 겪는 거지? 운명 얘기도 합니다. 운명적으로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2차 가해라고 판단한 A씨는 결국 2번 만에 상담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겪어야 될 운명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당 상담사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무조건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건 아니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상담사의 실수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성향 탓을 하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피해자들 중에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간대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만 해당 상담사에겐 앞으로 상담을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이입니다. 보름 넘게 단식해온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오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해온 단식인데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 연장도 이미 무산됐습니다. 노조는 내년이라도 안전운임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한 지 17일 만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면서 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시고 병원에서도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는. 국회가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수명은 올해로 끝나게 됐습니다. 국회 앞 농성과 단식은 동료들이 이어갑니다. 화물 노동자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싸워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 중단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도 표현이 되는 거죠. 안전운임제가 해를 넘겨 사라지더라도 임시국회 기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 여당의 연장 거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화물연대가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흘 동안 집회를 이어가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대규모 파업을 계기로 관심을 모은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 해보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의심받는 곳이죠.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왕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기자들에게 이 음식점은 그냥 정상 영업하던 식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레 다시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 설명회에 들어가려는 취재진에게도 3만 원짜리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앞에 취재진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입구에 걸린 전광판에는 친미 친중 세력을 언급하며 비밀을 대공개하겠다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비밀 경찰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식당이 그 거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식당 대표 왕해군 씨는 자신이 서울 화교센터의 주임인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 디펜더스가 비밀 경찰서와 연결된 기구로 지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식당이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자신을 향한 경고와 위협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我听到一个说法，说我会在说明会之前被带走，但我相信真相一定会大白。 이틀 뒤 또 한 번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실이 뭔지는 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2月
31日的说明会，只接受100人入场采访、报道或旁听。入场券委托第三方韩国机构执行（括弧完了），每人3万韩币，售完即止。 JTBC 윤정주입니다. 예, 카카오가 지난 10월 닷새간 이어졌던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때문에 소상공인이 입은 2달치 손실이 50만 원 이하면 최대 5만 원을 보상하고 50만 원이 넘으면 따로 계산해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을 쓰는 소비자 4,800만 명에겐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준다고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정보다 일찍 떠났는데요. 지난 6월 팔꿈치를 수술한 뒤 재활에 매진해온 류현진 선수. 내년 3월에 열리는 WBC에도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엔 마운드에 선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오면은 보러 가실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오면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복귀해서 한국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삼척시청의 우승으로 끝났던 여자 핸드볼. 다음 주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 가장 잘할 것 같은 팀, 광주도시공사가 꼽혔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친 광주. 이번엔 어떨까요?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저희 잘하는 릴스를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승 기자,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해돋이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움직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먼저 첫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확인하시죠. 독도에서 가장 빠른 7시 26분에 해가 뜨고요. 동해안 지역은 7시 30분대, 그리고 서쪽 지역은 서울이 7시 47분 등 7시 40분대에 해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새해 첫날 예상되는 하늘 상태를 보면 동해안과 경상도 쪽으로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역, 특히 중부 내륙 쪽, 또 전라남도 쪽으로는 낮은 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새해 첫날 아침 중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뿌연 하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출을 보기 위해 겨울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방한 장비와 함께 선글라스 착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햇빛이 눈에 반사되면 우리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산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하산하는 게 좋고요. 또 경사가 급할 때는 보폭을 좁혀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맘때 그 등산 코스에 있는 화장실들이 동파를 막기 위해서 잠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게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서울과 경기 서부 그리고 충남 북부 쪽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미만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영하권이기 때문에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모레 주말과 새해 첫날에는 이 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 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오픈 뉴스룸은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JTBC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